즉 7억에 대한 대출금이 여러분 주머니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1억 계약금 걸어놓고 7억 생겼으니까 대출 받았으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7억은 은행이 갖고 있지 대출 받은 여러분한테 직접 줘서 자 사는 사람한테 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날 바로 근저당을 잡아서 안정성, 즉 근저당이 1순위라는 건 안전성을 은행은 갖고 가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저에게 파는 사람에게 그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일반 매매에 대출을 끼고 산다 뭐 이런 의미의 대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락잔금 대출도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 강의를 듣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를 할 줄 아는 것과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 줄 아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도 경매 법정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경매를 받으려고 옵니다. 하지만 그 중엔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법니다. 반드시 앞으로의 강의들을 잘 챙겨 들으셔갖고 부자 되는 법을 배워가셔야지 경매를 하는 법을 배워가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최근까지 어떤 강의를 했냐면 낙찰받고 항고까지 다 끝났고 그렇다면 이제 잔금만이 남았죠.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일은 등기일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거셨어요. 그럼 여러분 겁니까?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냥 계약자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잔금을 다 냈어요. 그럼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하셔야 됩니다. 경매는 낙찰받으면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께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겠죠. 하지만 100% 여러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매와 다르게 경매는 잔금일이 소유권 이전일입니다. 이제부터 잔금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만히 계시면 잔금 내라는 등기 우편물이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잔금을 내세요. 1월 25일 10시에 잔금을 내세요. 이게 구법이었습니다. 지금은 1월 25일 10시까지입니다. 기한이라 그러죠? 그때까지 잔금을 내세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1월 25일 10시에만 잔금을 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그 기한까지 잔금을 낼 수 있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잔금을 내는 날이 소유권 이전일이다. 따라서 그 10시까지 1월 25일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1월 25일까지 굳이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준비되는 대로 갖다 내시면 된다. 낙찰자한테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실무상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내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돈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돈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빚내 갖고 경매해라. 난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경매할 때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내가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경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대출은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거에 대한 경락잔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지 신용대출을 땡겨서 경매를 입찰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니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와서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대출을 받아서 경매를 하면 이 구조부터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내주고 그 대출금은 어디로 가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들은 왜 법원에 가지 않는지 자 익숙한 매매 사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약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데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대요.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싶은 기관입니다. 무조건 어떤 물건이든 다 해주는 건 아니나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한다면
대출을 해주는 기간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계약을 했을 당시에 계약서에 대출을 받는 조건이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주인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뭐야? 자, 그래서 아주 이 구조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잔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여러분들한테 팔았는데 여러분 주머니에는 3억 분입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7억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여러분이 소유자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특히나 매매 시의 담보대출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자, 볼게요. 오늘은 중개사,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오늘 잔금일이에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은행 관련 직원이 와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 일을 하는 분이 같이 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9억을 줘야 됩니다. 1억을 계약금을 걸었다는 가정하에.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는 총 3억이었으니까 2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억을 이렇게 전달하면 은행에서 7억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2억을 이렇게 전달하려니까 제가 좀 꽁트처럼 꾸며볼게요. 저한테 2억을 딱 주려니까 은행 담당 직원이 2억을 뺐습니다. 아, 잠깐. 그리고 자기 은행 주머니에 넣어요. 이쪽 주머니에는 2억이 들어갔고 이쪽 주머니에는 7억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잔금을 낼 사람은 여러분이지만 그 잔금은 은행 주머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억을 이렇게 들고 어디를 가느냐? 등기소를 갑니다. 등기소를 가서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를 치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거기다가 근저당을 7억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9억을 넘겨주는 시스템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즉 7억에 대한 대출금이 여러분 주머니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1억 계약금 걸어놓고 7억 생겼으니까 대출 받았으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아, 여러분이 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7억은 은행이 갖고 있지 대출 받은 여러분한테 직접 줘서 자, 사는 사람한테 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날 바로 근저당을 잡아서 안정성, 즉 근저당이 1순위라는 건 안전성을 은행은 갖고 가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저에게 파는 사람에게 그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일반 매매의 대출을 끼고 산다. 뭐 이런 의미의 대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락잔금 대출도 이해가 가시죠? 자, 이 사례를 보면 뭐 이거는 특정 뭐 저희가 사거나 팔았던 그런 물건은 아니고 그냥 일반 등기부등본의 하나의 예입니다.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2018년 10월 2일 갑자기 등기부 보는 교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면 2018년 9월 6일 약 한 달 전의 날짜와 한 달 후의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로서 박모 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은 거래 금액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날 잔금을 받았고 이날 등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원인이라 그러고 이걸 접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원인을 볼까요? 접수를 볼까요? 잔금을 받은 날을 볼까요? 등기를 한 날을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기를 봅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이 선순위냐 후순위냐 지상권이 선순위냐 후순위냐 전세권이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거는 원인 날짜는 전혀 보지 않고 등기한 날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등기한 접수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2018년 10월 2일입니다. 자, 이건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상황이고요. 을구에 돈을 빌려 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 2018년 10월 2일 똑같죠? 자, 근저당 채권 최고액해서 돈을 빌려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고 사는 그런 케이스의 등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안 됐을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되자마자 돈을 빌려주는구나. 대출 의뢰는 소유자가 되기 전부터 했지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경락잔금 대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낙찰자입니다. 그러면 낙찰허가도 받았고 항고도 없었으며 또는 항고가 끝났으며 이렇게 되면 이제 잔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급 지급 기한, 즉 돈을 내라는 우편물이 왔든
오지 않았던 대출을 알아보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준다는 은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은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얼마가 나오느니, 금리는 얼마니,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대출 금액과 금리. 제일 좋은 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적게 주는 그런 게 있다면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위임장을 들고 은행 담당 법무사가 법원에 가는 겁니다. 가면 이제 혼자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하고 등기하자마자 근저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렇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까랑 거의 유사합니다. 소유권 이전 이래 원인일은 보지 않겠습니다. 접수일이 1월 27일입니다. 근저당 날짜도 2010년 1월 27일입니다. 자, 대출 받아서 샀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원인에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아까는 매매 이랬죠? 지금 뭐예요? 경매로 인한 매각. 이게 바로 경락잔금 대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출은 어디서 받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첫째, 여러분이 주거래하는 은행에 내가 이걸 낙찰받았으니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해줍니다. 그런데 간혹 그 주거래 은행이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 안 한다면 아예 안 해주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조금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매하러 간 날 또는 그날 만약에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날 가면 낙찰받고 나면 손에 이런 게 잔뜩 쥐어집니다. 이거 뭔 것 같아요? 명함이죠, 명함. 이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대출을 중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명함을 보니까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새마을, 보험사 다 써 있어요. 그럼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합니다. 다 써 있으니까 오해만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경락잔금 대출을 잘하는 은행들을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한테 특별한 보수나 수수료를 바라지도 않아요. 따라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시면 가장 수월합니다. 이것도 경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대출을 소개해 주거나 그러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괜찮은 거를 소개시켜 주고 그리고 몇 군데 또 비교하게도 해주니까 또는 비교해서 가장 좋은 걸 소개해 주니까 활용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못 받아왔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경락잔금 대출 이렇게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조금 전화품이나 이런 걸 팔으셔갖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적게 내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대출 금액, 가장 적은 건 이자를 선택하셔갖고 진행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경락잔금 대출의 구조적인 것과 그리고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그 명함 보셨죠? 8개. 지금 이거는 제목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매를 위하여입니다. 네이버에 경매를 위하여라고 치시면요. 그 법원에 갔던 그 명함 있죠? 그게 여기 수천 개 있습니다. 수천 개. 이거 우리 여러분 동기 또는 선배 후배 중에 한 명, 즉 우리 회원이 만든 플랫폼 사이트예요. 이것 또한 제가 지금 홍보하는 건가요? 보통 뒷광고 이러면 돈도 들어오고 하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보니까 수천 명이 여기다가 이제 자기의 프로필이나 이런 거 올려놨어요. 자기의 프로필이라는 건 아까 말한 중개하시는 분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이 경매를 위하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경매를 위하여까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